아침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 위에 엎어둔 그릇들 사이로 며느리가 늘 쓰던 머그컵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연회색 컵, 입구 부분이 살짝 깨져서 내가 쓰라고 내려둔 건데 어쩐지 그날따라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린이 만화 채널이 허공을 향해 떠들어댔습니다. 하람이는 이불을 덮은 채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TV 소리만 방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나는 손을 닫고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쓸었습니다. 아이 몸에서 아직 밤새 묵은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와? 눈을 뜨기도 전에 묻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순간 대답이 막혀서 아이의 머리카락만 쓸어 넘겼습니다. 응, 오늘은 글쎄, 엄마가 바쁘대. 말을 하면서도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 새벽같이 현관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귀 안쪽에 아직도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서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쪽에 며느리가 서 있었고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속삭임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잠깐 나를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슬리퍼만 끌고 있었고 지은이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게 그냥 친정에 며칠가 있다는 말이겠지. 아이를 두고 나갈 리는 없겠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아이 방 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아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랍은 그대로였지만 옷장 안은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아이 옷 몇 벌을 챙긴 건지 아니면 자기 옷을 비워간 건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담요 하나가 동그랗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람이가 아기 때부터 쓰던 연노랑 색깔의 곰돌이 자수가 달린 아이용 담요였습니다. 나는 그 담요를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담요 사이에 미지근한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두고 간 거야? 일부러? 정확한 말 한마디 없이 떠난 며느리 대신 그 담요가 마치 쪽지처럼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뜻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는 왜 나만 두고 갔을까? 그날 저녁 하람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듯 한 말을 나는 며칠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만화를 보며 웃다가도 밤만 되면 담요 끝을 꼭 쥐고 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늦어. 하람이 좀 봐줘. 오늘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갑게 나갔습니다. 지금 회사가 뒤집어졌어. 나도 정신이 없다고. 며칠만 아니 좀만 더 이렇게 안 되냐? 너 혼자 낳은 애냐? 둘이 만든 애지. 근데 왜 자꾸 애 엄마는 말도 없고 너만.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며느리 욕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욕이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지은이도 힘들었겠지. 서로 안 맞았던 거고. 민우는 늘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며느리가 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나는 김치통을 나르며 부엌을 오갔을 시간입니다. 나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 몇 개가 텅 빈 채로 덜렁거렸습니다. 그 사이로 접혀 있는 작은 담요 끝이 보였습니다. 나는 담요를 꺼내 조심스럽게 펴고 손으로 그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세탁을 수없이 해서 색이 많이 바랜 자리마다 이 집안의 시간들이 눌어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평생 참으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삼키고 서운함도 삼키고 며느리에게 뭐 하나 크게 소리친 적도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보면 아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방 창문 너머로 겨울 끝자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니고 담요 위에 희미한 빗무늬가 생겼습니다. 그 위에 손을 올려보니 마치 내 손등에까지 금이 간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저의 엄마는 이 담요를 남기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건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 어딘가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던 균열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이 나였을까?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그 아이 아빠와 그 위에 또 다른 시어머니였을까? 담요를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으니 오래전 내 젊은 날, 주방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와 지금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숨이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 담요 다음으로 남게 될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겨울 끝자락의 찬바람이 뺨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복이라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영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쌓여있는 빨래가 먼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며칠 만에 집안이 이렇게 금세 어질러질 줄은 정작 나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람이 옷 좀 갈아입혀줘. 어린이집에서 또 울었다더라.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울음도 며느리의 빈자리도 모두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적어 보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울음이 가시지 않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 몸이 작은 동물처럼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 그 말, 그 어린 목소리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하람아,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말끝을 다 잊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는 담요를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 씻어둔 과일이라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칼을 잡으면서도 몇 번씩 헛손질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다시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이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하람이 좀 부탁해. 며칠째인데? 너 이렇게 계속 맡기면 엄마밖에 없잖아. 지금 지은이는 연락도 안 되고 나도 뭐 어쩌라고. 너도 아빠잖아. 애가 얼마나 힘든데. 민우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어쩐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지금 회사가 진짜 나도 힘들어. 말을 하고 나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나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밖에 없어서 그 말은 늘 고맙고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거실로 돌아가니 하람이가 바닥에 퍼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다가 갑자기 구석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나 때문에 싸웠어. 그래서 엄마 놔두고 간 거야?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니야, 하람아. 절대로 아니야. 나는 아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고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로.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퍼즐 조각 하나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손등에 작은 떨림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 마음을 누가 보듬어 줄까? 정말이지, 이 집안의 어른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도망치기만 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조용히 떠났고 아들은 이를 핑계로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건 가장 어린 아이의 울음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가 퇴근도 하지 않은 채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재워줘. 미안해. 재워줘. 그 말이 너무 쉽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불을 켜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젓다가 손목을 잠시 멈췄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었는데 아이를 다 키워놓고 겨우 조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아의 시작이라니.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나는 몰래 베란다에 서서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불빛 아래에서 각자의 저녁을 먹고 각자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텐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발목이 잡힌 걸까요? 아니, 발목을 잡은 게 혹시 나일까요? 애초에 며느리가 힘들다고 말할 공간을 주지 못한 건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우가 책임을 피하게 만든 것도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준 탓인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생각이 뒤섞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견뎌야 할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뭘 더 버텨야 할까? 멀리서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하람이의 작은 가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며느리가 정리해 두었던 작은 필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며느리의 손길이 스쳤던 그 흔적을 보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을 떠난 걸까요? 이런 혼란을 남겨두고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만큼 힘들었던 걸까요? 나는 그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애가 아닌 어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나는 담요를 들어 다시 아이 방에 조심스럽게 펼쳐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겠구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람이의 가방을 챙기며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쑤셨지만 그 아픔을 티낼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깨 눈을 비비고 있었고 나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오늘은 울지 말자. 할머니가 일찍 데리러 갈게.
아이의 고개가 아주 느리게 끄덕여졌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일찍 와. 답장은 한참 뒤에야 왔습니다. 모르겠어. 상황 봐서. 너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나를 기대는, 그리고 너무 쉽게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밀린 빨래를 꺼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날인데도 빨래를 널면서 내 마음은 계속 시린 채였습니다. 어느 순간 며느리가 쓰던 빨래 집게가 손에 잡혔습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조금 다른 집게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며느리가 하던 일이었지.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나는 괜찮다, 내가 할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말을 삼키고 있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이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조금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몇 마디를 나누고 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휑해졌습니다. 이웃이 떠나고 난 집은 너무 조용했고 텅 빈 부엌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나이의 고독인가? 남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은 연락이 뜸하고 손자는 내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고 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천히 주저앉는 느낌. 마치 바닥이 아주 느리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선 것처럼. 그때 식탁 앞 의자에 놓인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 하람이가 색연필로 낙서를 하던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어설프게 그린 세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그런데 나는 바로 거기서 이상함을 확인했습니다. 하람이는 엄마를 종이 맨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그려놓았고 그 옆에는 동그라미 하나를 덜 그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옆에 또 누군가를 그리려다 지워버린 것처럼. 그리고 할머니라는 글자 옆에는 지워진 선들 사이에 작은 파란색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멍하니 보는데 갑자기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말 못한 게 있었던 걸까? 혹시 며느리와 나 사이에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나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묵직한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민우라도 며느리라도 누군가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를 시작할 사람은 결국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부탁해.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나마 대답을 늦췄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 조만간 꼭 이야기하자. 그 말이 민우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랐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람이를 데리러 가기 전 나는 작은 담요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 담요를 볼 때마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부터 숨지지 말자.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버려져 있던 내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젖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겨우 한 걸음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길 위에 서 있었고 그 시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람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손끝이 이상하게 시려웠습니다. 날도 풀렸는데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이 따라붙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신발장 앞에 낯익은 구두가 놓여 있는 걸 보고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모님?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했던 동서, 민우의 형수인 수진 씨가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따끈한 보온병과 반쯤 식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놀라셨죠? 그냥 갑자기 마음이 쓰여서요. 나는 급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고 그녀를 앉히려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명절 한 번, 생일 한 번 그마저도 바빠서 얼굴도 못 본 날이 많았습니다. 웬일이야, 이렇게 뜬금없이. 내 말투는 평온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들은 게 있나? 수진 씨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연락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생강차의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며 올라왔지만 나는 아무런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도저히 못 참겠어서요. 수진 씨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병원에 있었대요. 잠깐. 병원? 목이 턱하고 막히며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산후우울증 그게 한동안 심했다는 것 같아요. 최근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황도 왔었대요.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도록.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썼던 건 아니고 상담센터 일정표 같은데 버려진 걸 우연히 봤어요. 언니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메모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불안 증세, 수면 장애, 부부 갈등에서 기인한 감정 소진 같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수진 씨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히려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민우랑 싸울 때마다 언니가 끼어들까봐 그게 더 부담스러웠다고.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해서? 나 때문에? 그 애가 나를?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약해 보이면 더 힘들어 하실까봐 말 못하겠어요 라고.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쿡 찔렀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흔들릴까봐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 애는 대체. 나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언니 지은이가 떠난 게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래요. 수진 씨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무너지는 걸 보기 싫어서 아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잠시 멀어진 거래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숨이 계속 짧게 끊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본 걸까? 걔 얼굴을 몇 년이나 보고 살면서 나는 왜 몰랐을까? 수진 씨는 내 앞에 국물처럼 부드러운 위로를 내놓았습니다. 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지은이 성격 알잖아요. 혼자 참는 애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애는 어디 있는데? 연락이 되긴 해? 조금 있다가 민우한테 연락할 거라고 했어요. 아이 걱정돼서라도. 그 말이야말로 며느리의 본심이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무너진 거였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담요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의미 없던 낡은 천 조각이 지금은 그 애의 마음 한중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거니? 나는 손으로 담요의 곰돌이 자수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그 애의 손등을 쓰다듬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 역시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람이를 데리러 나가기 전 나는 살며시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오늘따라 신발끈이 좀 더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끈 하나로 묶여 다시는 풀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그 결심은 무겁고 아프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지만 그럼에도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며칠째 집안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동서에게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며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겪었다는 산후 우울증, 잠 못 드는 밤들, 상담센터 일정표 그 사실을 들은 뒤로 집안 곳곳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람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며느리 방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던 방.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지은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한 감정과 함께 오래 눌러둔 한숨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방에서 그 애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나는 서랍 하나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리되지 못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파우치, 헝클어진 머리끈, 오래된 택배 종이들. 그러다 문득 얇은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작고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읽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숨이 막힌다. 하람이 울음이 가슴에 돌처럼 쌓인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다. 말하면 더 미안해질까봐. 나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인 건 아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약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민우는 내 마음을 묻지 않는다.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눈앞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그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하람이를 안고 울다가 잠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더 말 못하겠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글씨들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대충 먹던 날들, 갑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던 날들. 그 묵묵함이 무심함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니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지은아, 너는 얼마나... 말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트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하람이가 그렸던 그림 조각이었습니다. 엄마 옆에 그려진 작은 점. 나는 그 점을 다시 바라보며 며느리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하람이한테는 밝은 엄마이고 싶다. 그 아이가 나를 슬픈 얼굴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은이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잠시 숨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며느리가 남기고 간 담요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담요는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를 따뜻하게만 안아주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며느리를 어른답지 못하다고, 마음이 약하다고 속으로 평가해 온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 애의 울음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퉁퉁 부어오른 채 방을 정리하려는데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내가 같은 프레임에 찍힌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 표정은 조금 긴장한 듯 경직되어 있었고 나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니 느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너 괜찮니? 그 말을 제대로 건넨 적이 없었구나. 나는 조용히 사진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담요 위에 그 사진을 올려두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이제라도 너를 이해하고 싶다. 너무 늦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해보려고 한다. 문득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엔 오히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 헤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안이 흔들린 진짜 이유가 며느리의 떠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긴 세월이었다는 사실을. 며느리의 노트를 읽은 뒤로 나는 민우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기고 버티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 나는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집에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올 무렵 하람이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오늘 하람이가 자꾸 멍하니 있었어요. 집중도 조금 떨어지고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람아, 씻어야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고 아이는 책상 앞에서 색연필을 꾹 눌러 그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종이를 들여다보자 파란색으로 그린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노트에서 본 바로 그 점과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도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구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고 한숨을 몇 번이나 연달아 쉬었습니다. 나는 아이 방 문을 닫고 조용히 부엌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얘기 좀 하자. 그는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나는 며느리의 노트를 꺼내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은이 이런 상태였어. 민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놀람이라기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보았을 때의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정말 몰랐어?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억눌린 감정이 어떤 모양으로든 터져나오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회사가 어떤데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나는 그의 말 끝에 숨은 절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지금은 화로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은이를 혼자 두면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도 며느리한테 마음 열어준 적이나 있어? 나만 잘못이야? 다 나 때문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잘못했지. 나도 그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러나 민우는 더 이상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이한테 계속 연락했어. 근데 답이 없어. 이러다 진짜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민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울었다. 아이였을 때 이후 처음으로 본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 그가 너무 안쓰러워져 손을 뻗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하람이의 울음이 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린 동시에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람이는 그림 종이를 구겨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도 아이 옆으로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 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눈으로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는데 그 떨림이 내 가슴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구나. 민우는 얼굴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도.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가 그 무너진 조각들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하람이 곁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다 미안해. 그러나 아이는 잠결에 주름진 이마를 펴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상처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정말 우리가 한 번은 완전히 무너질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는 우리의 오해와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람이는 뒤척였습니다. 얕은 숨, 이마에 맺힌 땀 잠결에도 움찔대는 작은 손 아이의 그 모든 반응들이 내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용히 등을 쓸어줬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나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걸음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마다 집안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즈음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데우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살짝 건드리는 소리.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거실로 나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복도의 불빛 속에서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 아래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아이 옷 몇 벌과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너무 낯설고 너무 가여웠고 무엇보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하람이 얼굴 좀 보고 가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지은아.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억눌린 분노, 매달림, 미안함,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민우를 보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나 진짜 버티려고 했어. 근데 지은이의 입술이 떨리며 말이 끊겼습니다. 민우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견딘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민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왜 너야? 나는 그 둘의 대화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시선을 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에 나는 너무 오래 침묵만 지켰으니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하람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은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하람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견딜 수 없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마디 한마디를 떼어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집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 힘든 거 몰랐어. 아니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내가.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나는 아주 천천히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둘이 다. 민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구 하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 모두 너무 지쳐서. 나는 그 말에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모두가 상처 입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집의 진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 아주 약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람이 당분간은 어머니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아서. 나는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떠나려 한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라 그 애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 대신 지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혼자 참지 마. 다음엔 엄마한테 먼저 말해. 순간 지은이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그 말은 화해도 아니고 완전한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순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세 사람은 아이의 방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처가 아직 깊고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단단하지만 미세한 틈이 생긴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우리 가족의 가장 아픈 절정이었고 또한 처음으로 맞이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간 다음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젯밤의 감정들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 부엌의 그릇 하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한 줄기까지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아침밥을 준비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올라왔는데 그 따뜻함 속에서도 마음은 한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제의 대화가 결코 화해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틈, 서로의 마음이 살짝 스쳐 지나간 흔적 정도. 하람이는 전날보다 조금 나아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또 올까?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담요를 펼쳐 덮어주었습니다. 응, 올 거야. 조금씩. 아이의 눈빛이 완전히 믿는 듯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의 흉내에 가까운 작은 고개 끄덕임이었을 뿐입니다. 민우는 한숨이 깊어진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가 외면하고 싶던 진실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민우야, 지은이랑 천천히 이야기해봐. 너도 힘들었지만 그 애도 많이. 민우는 내 말을 끊듯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알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지은이가 나한테 마음 열기까지는. 그 웃음은 씁쓸했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기색이 짙었습니다.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면 다시 꿰매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감사했어요. 하람이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애가 아직 우리 집에 완전히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당기면 더 멀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답장을 쓰려 손가락을 올렸다가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그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이 또 부담이 될까?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단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천천히 하자. 너 편할 때 이야기하자. 보내고 나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문장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진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하람이와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데 바람에 날린 낙엽이 발끝에 부딪혔습니다. 하람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었어. 응, 그랬지. 아빠도 울었어. 그래. 할머니도 울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하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울음이 많아? 나는 한숨을 내쉴 뻔하다가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음이 많아서 용기가 난 거야. 우리가 다 울어봤으니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는 거지. 그 말이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위로가 필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부엌 한쪽에 걸어둔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앞치마 한쪽엔 며느리가 흘린 소스 자국이 아직 FAINT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자국조차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지나온 상처의 흔적처럼.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졌고 거리의 불빛이 창문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괜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보자. 우리 가족은 완벽하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미래가 곧바로 밝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보려 했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은 비록 천천히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라도 흩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부여잡는 그런 날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